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추정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한 반면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기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타겟은 의류, 가전, 가정용 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며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소매업 전체의 풍향계로 알려진 타겟이 부진한 실적은 물론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가 유로존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ECB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보다 저성장이 유로존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보고서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둔화로 ECB가 정책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인하하게 되면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1.08달러를 웃돌던 유로화는 11월 초 1.05달러까지 하락하며 달러화와의 페리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영국제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 2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정밀 타격 공대지 미사일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영공에 들어가면 모스크바 내 주요 시설 타격이 가능해지는데요. 미국 등 주요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들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현지 시간 21일 새벽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 드니프로로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과 러시아가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가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오펙 플러스가 조만간 경쟁사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수치를 기반으로 한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공급량의 48%로 2016년 55%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결성된 이후 최저 수준이며 오펙이 마지막으로 가격 전쟁을 벌인 것은 2014에서 2015년 미국 셰일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을 때였습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메이저 기업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은 대형 셰일 생산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미국 석유 산업의 통합 앞에서 오펙 플러스가 가격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매출 증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또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하지 않다며 시간 외에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풀이장에서 엔비디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장 후에는 엔비디아 어떻게 흘러갈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과연 나스닥 선물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오늘 좀 걱정되네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많이 풀 것 같은데 좀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론적 접근을 어떻게 시장에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맞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부분으로 좀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방송 전에 좀 개인적으로 이제 노트랑 조금 펜을 들고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만 꺼낼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방송에 나오셔서 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추후 미국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의를 또 따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마감 전에 강의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필기하실 거 챙기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셔도 좋고요. 또 너튜브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0년물 국채 경매 반응이 미지근하게 나오자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하방 압력을 받은 어제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소화하면서 개장 전 하락하는가 싶었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쭉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0시 41분경 2872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이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현재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0.54% 정도 상승한 2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랠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인데요. 대통령 선거 직전 4.3%까지 올라간 이후 내려오질 않고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에 다양한 재정 지출 계획을 담은 대규모 조정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4.5% 위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증시 좋은 거죠. 증시에 좋은 거라고요? 네, 오. 증시 좋은 거예요. 이건. 오,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채권 금리가 높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사실 네. 채권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으로 시장이 좋다, 이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지금 미국 재정에서 돈을 발행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암시한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 국채가 상승하는 요인이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자고요. 제가 일단은 좀 써가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좀 얘기가 기본적 이론이겠지만 국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예,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국채는 뭐예요? 시청자분들 메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매크로 환경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국채는 뭐예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근데 보통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가격과 국채 가격이에요. 가격. 네, 금리가 반비례한다.
반비례해요, 여러분들.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 미국 금리가 반비례하거든요. 그럼 이건 채권에 대한 굉장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채권을 저희가 매입을 할 때 뭐부터 판단해요? 뭐부터? 제가 만약에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10년 만기 채권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원금을 따질 때 원금과 이자를 따지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원리금이 되죠. 원리금. 저 이거 좀 이따 이제 미국하고 연결 지을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미래에 대한 받을 원리금이 확정이 돼 있다 이러면은 원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는 올라가겠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은행에 1억을 넣어놨어요. 10년 뒤에 받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면 시중은행에 대한 금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근데 채권은 달라요. 약속에 대한 증서예요. 어떻게 보면 채권이라는 건 내가 10년 뒤에 1억을 줄게 하고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할인액을 넣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리금이 미리 10년 뒤에 받을 게 확정되어 있는 게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원금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는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미래에 대한 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금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자는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죠. 반비례 관계예요. 이래서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통상적으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미래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채권은 미래 받을 금액이 확정적이다. 그러면은 원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자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세요. 그럼 원금은 가격을 뜻하는 거고 이자는 금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실전적으로. 자,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 자, 좀 쓰는데 오래 걸려요. 제가 원래 펜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원래 미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려면 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건 뭐예요? 아까 힌트를 드렸었죠. 자, 이 이퀄은 뭐예요? 나와야죠, 바로. 예. 가격이 하락했다죠.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미 국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미 국채가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가격 이론만 따졌을 때 공급량이 많아졌거나, 그죠? 수요량이 적어진 거죠. 단순한 이론이에요. 공급이 많아졌다. 수요가 적어졌다. 자, 트럼프 2기 들어섰습니다. 재정 필요하죠? 그죠? 재정에 대한 계획 발표 전에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예. 시장은 이미 미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날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정책이 개설이 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을 국채 발행량으로 만들어요. 찍어낸다는 거죠. 무슨 뜻이요?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국채를 발행하면 우리 배웠던 거 있죠? 2020년도에 시장 왜 올랐어요?
국채 발행량을 늘려서예요. 시장이 호재입니다. 왜냐? 그만큼 유동이 돌기 때문이에요. 자, 화면 잠깐 변경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미 국채 가격이 여러분들, 미 국채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시장이. 그럼 뭐예요? 미국에서 국채를 많이 팔고 자원을 확보한다. 자금을 확보한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호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점도 있어요. 아까 뭐라 했죠? 미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수요가 약화됐다는 것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수요 약화에 대한 의미가 있죠. 최근에 중국과 일본이 미 국채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요 약화 요인이죠, 여러분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건 호재에 가까워요. 미 증시에 대한. 이것만 직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러면은 단순하게 시장에 좋은 점이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마스터님, 왜 기사에서는 4.5%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어요. 아,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기사에 대한 근거가 펼쳐진다면 그걸 내용을 분석하겠지만 네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이스한 상황이에요. 금리 오르는 거에. 근데 금리 오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트럼프 이기 준비하기 때문에 네네. 시장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 이제 국채 발행을 계속 진행하고, 미국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 DJ 잔고도 얼마 없어요. 국채 발행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점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악조건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미 국채를 선호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사에 내용은 없지만 네네네. 악조건이다, 미국이 불안하다, 이걸 뜻하는 건 미 국채에 대한 어떤 선호가 더 낮아지면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팬더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 네네.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장기채가 그러면은. 그렇죠. 네. 팬더멘탈 흔들리죠. 네. 왜냐면은 미 국채에 대한 주요 어떻게 보면 수요는 개인이 아니에요. 기업도 아니고 주로 이제 헤지 펀드에서 네. 굉장히 많이 다루고, 미 국채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는 국가예요. 타 국가. 뭐 한국, 중국, 일본 모든 국가를 포함해서 제일 주요 고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수요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선호한다면 미국에 대한 전체 팬더멘탈이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 너무 남발했으니까. 하지만 단순히 가격 이론만 보고 따진다면, 대외적인 그런 부분, 수요적인 부분보다 가격 이론만 따진다면은 미국 자국에 대한 유동성은 증가 요인입니다.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은 4.5%라는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최근 많은 상승률이 이렇지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금리 인하 시기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네. 금리 인하죠. 네. 금리 인하면 뭐예요? 시장이 좋은 거예요? 유동성이 많아지죠. 네, 유동성이 많아지죠. 유동성이 많아지는데 금리 인하는 정확하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시장의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릇이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판단하는 기준 그릇은 채권에 대한 발행이에요. 채권에 대한 수요도. 왜냐? 채권을 많이 발행했다는 건 그만큼 연준이 달러를 찍어냈다는 뜻도 해결로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자국 내에 있는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난이도가 있지만은 한번 이해하고 나면 다른 뉴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채 금리 4.5%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진다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겠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증시가 꼭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선님 앞서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인하 기조 내에서 지금 MMF 펀드에서 이 금리 인하를 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2조 달러 규모가 이탈을 하고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자를 통해서. 그죠? 네네. 그래서 다른 뭐 그런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일단은 네네. 또 다시 메모장을 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단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MMF가 뭐예요? 일단 MMF가 뭔지 알아야죠. 머니 마켓 펀드. 네, 단기 금융시장. 네. 그죠. 단기 금융시장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못 느낄 거예요. 우리 은행 가면은 여러분들 MMF 관련해 갖고 상품 가입하면요 하루 이자를 줘요. 하루 이자. 단기. 근데 이게요 헤지 펀드사라든가 미국의 큰 규모 있잖아요. 몇 조 원대 굴리는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논리를 접근해야 돼요. 머니 마켓 펀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어때요? 시장의 유동성이 돈다는 뜻이에요. 자, 머니 마켓 펀드 시장의 유동성이 이탈됐다.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 유동이 돌아야지 채권 시장에도 돈이 흐르고 주식 시장에도 돈이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지금 국내 증시 어때요? 국내요. 네. 안 좋죠. 그러면은 네. 안 좋으면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거 자체가 머니마켓 펀드 시장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어차피 차트로 다 나오는데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마스터님 아까 미국채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증시의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MMF는 이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생기는 거죠. 변수가. 여기서 변수가 생기는데 괴리 현상이 펼쳐진다는 거는 네네.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국내장 왜 안 좋아요? 제가 사실 국내장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제가 노란톡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내장 언급하지 말라고 해요. 한 1년 반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좋은 걸 뭐하러 얘기를 해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를. 현실적으로. 자, 우리나라 주식장 잘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1번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자, 1번 조건 얘기하겠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기준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높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나스닥 따라가요. 이미 사례가 있죠. 2018년도.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줄게요. 자, 우리나라는 외인 시장인데 한국에 대한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란 뭐예요? 자, 미국이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한국 시장에 하루 돈을 넣고 하루 빼가는 현상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차입금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야지 주식이 올라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일본은요? 일본은 안 해도 돼요.
일본은 외국인들한테 이제 영향받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요. 그럼 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가 높아야 된다. 지금 미국 금리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4.75죠. 네, 5점. 한국 몇 프로예요? 3점. 네, 3%대죠. 이거 딱 봐도 알죠, 여러분들. 먹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다 이제 4.75 만약에 이게 바뀌어봐요. 바뀌어봅시다. 미국이 3%에 대한 그 기준금리를 갖고 있다. 그럼 미국의 3%를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서 한국 시장에 머니마켓 펀드 시장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외인 자금을. 왜냐? 먹을 그 기준금리 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본에 대한 이득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루 이자치만 먹고. 자, 2번은 뭐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성장성이에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좀 추상적인 말을 꺼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장성이 있다. 자, 성장성이 조금 안 맞아요. 이제는. 제가 조금 사실 제가 경제학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케인스라고. 이 부분에 케인스에 대한 어떤 경제학 이론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경제학 이론에 대한 주요 펀더멘털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국가가 너무 많은 규제와 개입을 해버리면 그 국가는 성장성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접근만 필요한 게 이게 케인스에 대한 이론이에요. 정부는 각종 기업과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정책만 굉장히 펼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타 국가 대비해 갖고 너무 직접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규제의 나라라고 계속 하잖아요. 기업 완화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죠? 노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너무 노동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성이 저해돼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외인들은 아, 한국이란 나라가 성장성이 더뎌지는구나. 더 이상 코리아 피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구나. 예. 그럼 이 두 가지 요소가 부합이 돼버리는 지금 현 상황 내에서는 증시에 대한 외인 수급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요건이에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이론입니다. 간단한데 우리는 단순히 국내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해요. 제가 이러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지금 1년 반 정도 열리고 있어요. 근데 미장할 때 제가 얘기할 때 얘기하나요? 단타 치지 말라고. 예. 미국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있죠. 미국 시장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네. 한국 시장은 원금을 내야 된다고. 네.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좀 세금 좀 냅시다 우리. 수익을 맛봐서. 그렇기 때문에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대한 이론은요. 결국 단기 이제 시장을 뜻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의미는 결국 유동성으로 굉장히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머니마켓 펀드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외국인들이 떠났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그럼 뭐냐면 단타 대회예요. 단타 대회. 스윙 이상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져간다면 점점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평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일단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지만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매출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AI 고점론에 대해서 또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더 이상 조금 엔비디아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을 할게요. 우리가 이 절대값에 대한 부분보다 상승률에 대한 부분으로 로그 차트를 좀 변경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로그 차트로. 자, 로그 차트로 보는 이유는 뭐예요?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네. 퍼센테이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돼요. 몇 퍼센트 상승했냐. 자, 로그 차트를 보면은 변화가 극심하게 딱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커갖고, 자, 이게 엔비디아 로그 차트예요. 자, 우리 가격 이론으로 따진다면은 퍼센테이지는 엄청나지만 로그 차트는 상승률의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네. 상승률에. 자,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 갖고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저점 대비해 갖고 상승하는 구간, 이거잖아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상승하는 구간, 이 세 개에 대한 크기만 좀 볼게요. 상승률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가, 이것만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개 모양이 어때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엔비디아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많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로고 차트예요. 이 퍼센테이지예요. 그냥 상승률 퍼센테이지로 변환시킨 거예요. 뭐 그냥 절대값으로 하면 막 이러겠죠? 예, 이러겠죠? 근데 로그 차트로 변화시키면은 상승에 대한 주기 자체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나스닥이, 엔비디아가. 근데 이게 똑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개장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린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우상향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5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줬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수 사인 주셨을까요? 자, 시장에 대한 나쁜 상승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번 주에 조금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했어요. 근데 제가 추격 매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딱 이 얘기만 했거든요. 21,5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라고서. 근데 매수를 보실 거면 2,500포인트에서 보세요, 딱 이 얘기만 했어요. 2,500포인트. 근데 2,500포인트 도달하고 지금 다시 2,850포인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뷰 자체도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왜냐면은 지금 60분봉에 대한 흐름에 지지에 대한 2500포인트를 받고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예요. 여기 보이시죠? 확대해 볼까요? 자, 제가 항상 추세를 볼 때 뭘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기준선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죠. 전환선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기울기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위냐 아래냐에 대한 두 방향성이 일치하게 되면 강력한 추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MACD가 이미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 기준선 하나로 시사됩니다. 자, 그럼 매수 포인트는 일단은 어떤 가능성은 시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데일리 트레이딩만 해도죠. 이거 여러분들 미 주식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스윙 관점도 안 돼요, 이제는. 너무 오버롤을 지금 심화시키는 그거를 연출하지 말고 단타로 가야 돼요. 이제 미국 주식까지. 자, 틱 차트에 대한 이동값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눌림 값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눌림 값.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지를 볼 수 있는 구간대 매물이 어디 있냐라고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상단에서 마디 들어오는 자리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마디. 제일 하락 패턴이 아니라 마디가 보이면은 평가값이 두 개가 열려요, 여러분들. 자, 2750포인트 그리고 2670포인트 이렇게 두 자리가 열립니다. 이 지지에 대한 평가값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요. 매수를 보되. 아시겠죠?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2670포인트 그리고 2750포인트 선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로 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는 스윙이나 뭐 중장기보다는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금 1.5%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이 러우 관련한 리스크는 오래 장기간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매도인가요? 아, 그것보다는 네네. 트럼프 이기 정책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공급 과잉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네네. 좀 오늘 있었던 내용 중에 좀 오펙 관련 내용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펙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셰일 개발에 대해서 좀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아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미국하고 사우디가 손을 잡지 않을까. 과감한 좀 발언이지만 네. 공급량을 늘리는 계획 자체를 둘이 짤 거예요. 어.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셰일가스를 다시 주도하려는 이유는 중국하고 유럽에 대항하기 위해서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오펙하고 손은 한번 잡아야 돼요. 오펙하고. 지금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중동이 아니라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얘기 있었잖아요. 태양광 관련해 갖고 수요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보지도 말라고 했죠. 앞으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들도 지금 사업을 다 보류하고 있어요. 신재생 관련주도 저는 웬만하면 추천은 안 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는. 트럼프 정권 하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가 좀 진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유가에 대한 랠리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65달러까지는 한번 보시라고 74달러 상선에서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그럼 지금은 위치값이요, 여러분들 71달러에서 저항받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매도를 보셔야 하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죠? 저는 내년에 25년도에 50달러까지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리포트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결국 미국하고 오펙에 대한 향방 가능성이 공급량 증가에 대한 정책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러시아 우크라보다.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수요도도 많이 따를 거예요. 대신에 전력에 대한 전환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전력 전환. 그만큼 이제 미국이 더 큰 생산을 하고 더 많이 늘리는 계획을 짤 겁니다. 네. 이제 오펙이 그 얘기하잖아요. 감산을 좀 줄일 수 있다. 감산 없앨 수 있다. 그 공식적인 발표만 따르면 유가 급락이에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은 웬만하면은 유가랑 연동 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멈추고 생산하고 그게 중요한. 천연가스는 좀 관련 높아요. 천연가스는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요,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는데 지금 매도 아닌 거고 71달러에서 저항받는 자리값을 확인하고 그때 매도인 거죠? 네네. 거기서 보시는 게 나아요. 오늘 자리는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여기 안 온다면은 굳이 유가를 볼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때 올 때까지 대기하세요. 올 때까지. 그리고 그때 매도 보시는 게 편해요. 이상입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뭐 유가가 오른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너무 연관시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보다는 71달러에서 저항받는 위치 확인을 하고 그때 매도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71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러우 전쟁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올라간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내용 꺼내면 좀 섭섭하죠. 네. 오른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그거보다 그 수요 계층이 지금 중국하고 인도 쪽에 몰려 있는데 네네. 이건 좀 지속적인 수요예요. 지금 현상 내에서는. 제가 저번에 이제 차트 분석을 좀 하면은 지난주 나왔을 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 진짜 매수 보기 좋다고. 여기 일봉입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하고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거 금값 이제 상승 다 했나? 라고 했는데 펀더멘탈이 지금 변하지 않아요. 지금 왜 수요가 떨어지는 이유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최근에 뭐 유일하게 찾자면 달러 상승? 뭐 이 정도 읊을 수 있지만은 금에 대한 추세는 웬만하면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제 지지죠, 여러분들. 지지. 자, 근데 금이 진짜 강한 추세거든요. 네. 여러분들 강한 추세가 나올 때는 굉장히 차트가 쉬워져요. 굉장히 차트가.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1번 볼게요. 자, 이거 한 추세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추세예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하나의 추세예요, 여러분들.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연타로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추세에서 우리가 매매할 공간 자체는 딱 3개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디예요? 맨 처음에 스팬 돌파. 자, 2번 뭐예요? 기준선 지지. 3번 뭐예요? 스팬 지지. 딱 3군데예요.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기준선의 지지. 그 다음 뭐예요? 스팬의 지지예요. 그럼 이 차트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 자체를 내려야 돼요. 자, 손절 어디예요? 스팬 밀리면은 손절이에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지를 받되 고점 갱신하면 여기가 청산값에 대한 포지셔닝이다. 근데 이 구간 내에서 스팬이 뚫린다. 나는 손절 처리해야지. 이런 접근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60분 봉으로 옮겨볼게요. 지금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1년 동안 장이. 제가 이때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 제일 간단해요. 60분 봉에서 나는 단기 스윙 혹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좀 끌고 가는 포지셔닝을 접근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저항값이 여기 있었죠. 일본 기준에서. 여러분들 지지 봤죠? 그럼 어디서 매수해요? 매수하는 구간 어디예요? 네, 여기에요. 여기 스팬 돌파 남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최초 진입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초.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추세가. 이 자리를 노려야 돼요. 그럼 이 다음번에 기회가 언제 오나요? 그럼 이 상승에 대한 랠리 구간 내에서 한 번 더 스팬이 지금 하락 추세를 반대로 표현해 볼게요. 꺾였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간이 생겨요. 진입자리 하락에서 패턴 두 번에 이 구간 두 개 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차트 한번 내려올 거예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표현하면 돼요. 근데 아마 상승이 좀 더 셀 거예요.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방향성 줬죠? 이 추세를 이어가기 굉장히 좋은 차트다. 매수를 보되 다시 스팬 밀리고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대도 혹시 한 번만 봐주실 지금 수 있나요? 가격대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네, 가격대 안 나와요. 이거 스팬 밀리고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대 나와요. 왜냐면은 추세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사세요.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선물에서. 왜냐면은 매매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가 이 구간인데 한번 포인트가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올라올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진입 차트가 가격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막 올라가면 어떡해? 그죠? 그럼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 번 더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어떤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반대로 꺾이듯이. 이거 다시 반대로 꺾일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한 번은 조정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다시 재상승이 추세가 시작된다. 그 시작점이 스팬에 대한 재돌파다. 이렇게 보셔야지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가격대는 의미가 없어요. 한번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금 선물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행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나오고 선행 스팬으로 봤을 때 밀렸을 때 그러니까 한번 눌림을 줄 때 그 구간에서 매수로 진입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자리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증시의 악재라고 생각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미국채 금리가 상승 중인 이유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채권 발행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분봉상 기준선과 전환선이 우상향하고 MACD도 더욱 올라가는 중이니 매수 사인을 줄 수 있겠는데 2750에서 2670 라인 지지 여부 확인 후에 단기적으로 매수해보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오일 소비 증가를 원하는 미국과 오펙은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공급 동맹을 통한 유가 하락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년에 $50까지도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장의 영향력이 낮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